네, 안녕하십니까. 무리함수 오늘 열 번째 시간인 것 같고요. 오늘은 2025년 3월 21일입니다. 오늘은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그, 일단 모인 다음에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할지 그 녹화 전에 저희가 미리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할 것들을 어떤 거를 할지 얘기하면서 좀 이 스터디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도 제가 미리 좀 띄워놨고요. 어, 일단 현재까지 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적어볼게요. 텍스트로,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텍스트를 키우려면은,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은, 그, 물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했죠? 케플러.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했었나요? 네네. 네,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게 순서는 좀 안 맞긴 한데, 그때 강병수 선생님께서 한번 해주셨던 약간 역사적 맥락까지 더해 말씀해 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뭔가 계산 실수했는데, 그 두 예, 번의 계산 실수가 묘하게 서로 캔슬돼가지고 결론이 맞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고전역학, 뉴턴, 예, 갈릴레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해야겠다. 갈릴레이부터 뉴턴 역학까지라는 주제도 저희가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안, 네, 라- 해밀토니안 할 예정. 네, 그리고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는 고전 역학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해밀토니안까지 하면은 고전 역학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게 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체 정력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나 수식이나 다 보면은 고전역학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고전역학의 범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그건, 방금 뭐 말씀하셨나요? 잘 안 들렸어요.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전자기학일 것 같은데, 네, 잠깐만요. 그럼 여기를 고전역학이라고 역학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타이핑하는 거 다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전자기학은 디테일로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거? 이게 전자기학은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정전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맞아요. 무슨 갈빈이 어쩌고, 개구리 갖고 막 실험한 거? 그런 거? 아, 하여튼 좀 처음에는 앙페르 법칙, 페로데이 법칙 해가지고 조금 약간 좀 실험이랑 역사 위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 제가 발표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 어쨌든 실험하고 그 맥스웰 방정식 들어가기 직전에, 그 벡터 캘큘러스에서 뭐 발산 정리랑 네, 발산 정리 막 그런 거 한번 좀 빠르고 직관적이게 증명 같은 거 좀 없이 빠르고 직관적이게 한번 쭉 하고 그다음에 맥스웰 방정식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근데 발산 정리를 직관적으로 깨닫긴 쉽지 않은데.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약간 이거 뭐 나가는 만큼 막 들어가 막 이런 네, 네. 그
그, 하는데, 제가 네네. 지금 그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라이덴 병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들어봤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정전기를 축적하는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배터리의 시초인가요, 결국은?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축전기 비슷한 건가?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174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어쨌든 역사적 맥락을 따라가고 있으니, 정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엄청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전기의 시초는 저거잖아요. 문지르니까 붙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그리스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정자기도 그리스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 자석인가요? 정자기는? 네, 자석. 아, 그래서 그 해안가에 그러니까 배로 이제 해안가를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배에 있는 못이 빠져서 난파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봤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뭐 그런 얘기가 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난파가 될 정도면 얼마나 부실하게 만들었길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정전기는 제가 그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요거 잠깐 사에서 슥 붙여넣어 보면은 고대 그리스 시절 호박을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탈레스가 기록 및 연구했었고 정전기에 호박을 뜻하는 그리스어라는 명칭이 붙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또 붙는 거군요. 탈레스가 언제적 사람이죠? 그리스, 기호, 고대 그리스였던 것 같아요. 어, 소크라테스보다 더 전이네요. 기원전 640년이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정전기의 발생 원리에 대한 이론은 2022년에 나왔는데 연구진에 따르면 미시세계에서의 열전 현상을 양자역학적으로 연구하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어, 이게 저건가? 그, 좀 최근이네. 네. 왠지 저 마찰대전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찰대전이 왜 생기는지 그 원리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 있었거든요. 네네. 네. 아, 맞네요. 마찰전기 얘기네요. 제 그 친구 중에 이거 그 마찰대전 실제로 연구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맨날 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주 작은 전류만 있어도 불을 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하는 어떤 소자들, 대표적으로 LED 같은 거, 음, 그런 거에다가 그 마찰대전 이용해서 그냥 손으로 살짝만 비벼도 전기 통하는 약간 그런 거 연구하는 친구 있었는데,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패러데이랑 맥스웰이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음. 요 사이사이에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학부에서 하는 것처럼 막 직업적인 계산을 뭐 이렇게 재미없으니까 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하고 싶은 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 그러니까 전자기학 할 때 물리학과에서 맥스웰 방정식하고 동전자기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책 맨 뒤에 상대론이랑 엮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리피스 책에도 네. 뒤에 두 챕터인가가 상대론이랑 특수상대성 이론이랑 엮어가지고 그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뒷부분에 끼워 넣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론을 고려한 것은 상대론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일까요? 어, 아, 왜냐면 딱 여기에 들어갈 게 상대성 이론이랑 요 다음에 양자역학 나올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 몰라도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걸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모르면 못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건 기억이라서 확실하지 않지만,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대성 이론을, 막 수식까지 해가지고 막 계산하고 그런 네, 게 아니었고, 그냥 뭐, 약간 상대론적 효과가 전자기학에서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이게 약간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로 가면은 저는 그 요 앞에다가 적어놓거든요. 웨스테르드 실험. 아, 왜, 네, 이게 그겁니다. 그 전선에다가 전류 흘렸더니 주위에 나침반이 움직이는 그 아, 실험입니다. 아, 그 여기서 앙페르 법칙 맞구나. 예, 그런 네. 아, 거구나. 그러네요. 앙페르는 또 어디 들어가야 되지? 그냥 하면서 여기 사실 앙페르랑 가우스가 들어가긴 그러네요. 가우스는 또 어디 해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사실 어차피 맥스웰 방정식 하면은 제 맥스웰 방정식 안에 앙페르 법칙이랑 가우스 법칙 다 들어가 있어서 하면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 일반 물리에서 가르치는 순서대로 하자면은 음, 처음에 뭐 라이덴병 이런 건 안 하고 정전기 얘기하고 그 저거부터 플롱 하거든요. 플롱 그 법칙. 전 예, 맞아요. 전기장부터 하죠. 아, 네, 쿨롱 풀롱도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정지 전하에 의한 전기장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그,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는 그 순서대로 하자면은 먼저 정전기 하고 그다음에 그 점전화를 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 전기장. 전기장을 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가우스 법칙 나온다는 얘기고, 음, 그다음에 전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포텐셜이 그러니까 이게 포텐셜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할 때 그 포텐셜 에너지랑 똑같은 거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전기장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중력장이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음, 그다음 무슨 얘기 하냐면 전기 회로 얘기해요. 음. 막 축전기 코일 이런 거는. 네. 저항, 전류가 뭔지, 저항이 뭔지, 전압이 뭔지, 그 뭐냐, 저기 인덕터가 뭐고, 커패시터가 뭐고, 이런 얘기들 하고요. 실제로 미분 방정식 만들어가지고 풀고, 할 게 많네, 진짜. RC 회로, RL 회로 이런 거 설명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그 패러데이, 음, 아이고, 회로 하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로 넘어가요. 패러데이 하고, 그 전자석이라고 해야겠죠? 전자석 실험 얘기하고, 어, 그리고 또 뭐 하지? 패러데이 법칙 얘기하고, 전자석 얘기하고, 아, 이제, 여기서 인덕터가 나오는구나. 여기서 인덕터가 나오네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맥스웰 방정식. 중간중간에 이제 앙페르 법칙 이런 것도 끼어 있겠죠. 아, 전자 네. 부분에. 잠깐만요. 제가 앙페르 법칙을 어디다 넣었을까요? 그러면은. 전자석, 요 사이 어딘가에 들어갔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패러데이랑 인덕터 사이 어딘가일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네, 네, 네. 근데 보통 패러데이 전에 먼저 나올 거예요. 아, 아, 그런가요? 그랬나요? 왜냐면 이제
아니, 보통 전기회로 하면서, 왜냐면 여기 전위까지는, 여기는 이제 정전기장이라서 이제 전화가 가만히 있는데, 이 전기회로부터는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쨌든 전자 움직이면 자기장 생기니까, 보통 전류라는 걸 배우면서 이제 그 비오 사바르 법칙 배우고, 앙페르 법칙 배우고,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비오사보르 법칙도 나와요. 근데 처음에 전자계약 빨리 끝낼 수 있겠네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기억이 나면 날수록 할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내용이 많죠? 음.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뭐 이거 뭐 중요한 거 몇 개만 네.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저것도 해야 되고 저거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되게 전기회로에서 엄청 지엽적인 문제 막 많이 내잖아요. 무슨 키르히호프 법칙 막 이런 거 배우면서 아, 키르히오프 법칙. 네. 막 되게 막 무슨 저항 막 여러 개 달려 있고 막 이상한 문제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 키르히호프 법칙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문제 중에서 누가 어딘가에 올려준 문제인데 회로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 생각나는 그 이미지를 그냥 떠올려서 그릴게요. 이런 회로가 있는데 막 여기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저항이 다 있는 거예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는 다음에 갑자기 자 여기랑 여기 사이의 저항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 저기 뭐냐 볼티지 소스가 몇 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류가 얼마 흐를까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진짜, 이게 푸는 게 다 그런 식이라도 이게 아주 교묘하게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근데 키르이오프 법칙 적용하는 거더라고요. 아마 요령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강의. 네.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전기회로에 또 그 저거 있잖아요. 휘트스톤 브릿지. 아,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서 저거 하면서 막 직류, 교류 얘기하는 이제 좀 아휴,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뭐 그 에디슨이 테슬라 그걸 뭐 강탈한 얘기 이런 거 조금 해주고 이제. 슉슉슉슉슉 이렇게 되고 슉슉슉슉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넣는 거죠. 이렇게. 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센서 만들어가지고 막 실험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옛날에 물리2에서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음. 아, 맞아요. 저 예전에 그 실험했던 게 요 네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이거를 그 스트레인 게이지 붙여가지고 혹시 스트레인 게이지라고 하면 뭔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뭐죠? 스트레인 게이지가 어 이런 얇은 셀로판지 같은 건데요. 이렇게 생긴 셀로판지인데 여기에 그 이렇게 와이어 두 개 있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 그냥 스트레인 게이지 이미지 가져오는 게 낫겠다. 아 이걸 보고 따라 그리는 게 낫겠다. 와이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어떤 요 블럭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와이어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와이어 두 개가 여기랑 여기거든요. 음, 이 블럭을 당겨요. 이렇게 당기면 와이어가 늘어나잖아요. 음, 네, 그 저항이 변하잖아요. 네, 그 저항 변화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달라질 거잖아요. 음. 네. 그거 가지고 센싱하는 거예요. 얼마나 늘어난 건지. 어, 아, 되게 미세하겠다. 네. 제가 얘기하면서 어 제가 했던 그 1번 분리 강의의 그 후반부 내용을 제가 슬쩍
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했었네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은 교류 안 하고 그냥 극강했었어요. 14주차는 아무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기 전하와 자기장, 그다음에 여기 전이랑 카페시터, 직류회로 자기장,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까지 했었네요. RC 회로도 안 했는데, RC 회로도 안 했어요. LC 회로도 안 했어요. 특강 때 오겠어. 특강 뭐 있냐고요? 의학 물리 했습니다. 아, 전혀 다른 거 있습니다. RLC 회로 안 하면 약간 할 게 없지 않나요? 그거 말고도 할 게 꽤 많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일단 저희는 약간 이 흐름의 마지막에 그 전자기파 유도 아마 뭔가 할 것 같고, 음, 진짜 이것만 해도 할 게 엄청 많네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저희가 정했으면 싶은 게 네. 이거 할까요 말까요? 회로. 회로 저는 약간 굳이 저도, 그쵸?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는 굳이 네. 그럼 회로는 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전자기학이랑은 뭔가 좀 그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전기기사 이런,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게 중요한 네, 그 사람도 있을 거고 중요한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전자기학이라는 물리학이라는 것과는 살짝 좀 궤를 달리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정전기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네. 조금, 정전기보다는 전기장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물리과 전자기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몰라서 비슷한가요? 요 11주차를 뺀 요거랑 보면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데 이제 그 전공 전자계학에서는 비슷한데 이제 여기에 그 분극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유전체, 유진분극, 네, 유전체 안에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 푸는 걸 배우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자기장 배우고 또 무슨 물질 안에서 자기장 푸는 걸 또 배워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이제 회 약간 회로 쪽은 거의 안 배우고 아무래도 좀 회로보다는 그냥 어떤 특정 경계 조건에서 방정식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그래서 보통 그 경계 조건 주는 게 막 이게 지금 전자기장이 진공에서 있느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도체 안에 있느냐, 뭐 또는 어떤 부도체 안에 있느냐, 약간 상황별로 나눠가지고 때는 이렇게 방정식 풀면 되고,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방정식이라는 게 맥스웰 방정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정전기장 배울 때는 뭐 도체 안에서는 이제 가우스 법칙, 가우스 방정식, 가우스 법칙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고 유전체 안에서는 가우스 법칙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처음에 다 진공에서 어떻게 하는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매질 안에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장도 똑같이 진공에서 자기장 기술하는 방정식이 이러이러한데 뭐 쭉 배우고 나서 이제 진공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매질 안에서 뭐 앙페르 방정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약간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그게 좀 지엽적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분극 같은 내용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까지 하면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분극 이런 거는 간단하게 그 그러니까 전공에서 하면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약간 물리원 스타일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해서 할 건 아니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모아서 해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음. 그럼 뭐 전기 쪽 유전체, 뭐 그다음에 자기 쪽 유전체 해가지고 아 이런 뭐 현상들도 발생하고 이렇게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교양 느낌, 약간 흥미 위주 아, 이런 느낌으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럼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극이 뭔지 몰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 나오는데 이거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아요. 그,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원자나 분자가 있으면 보통은 아무것도 없으면 중성인데 네, 그 강한 전기장, 그러니까 강하지 않아도 약한 전기장, 뭐 전기장 안에 딱 두면 그 전이차가 발생하니까 전자들이 조금 치우치잖아요. 네, 그러면 저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극이 나뉘었다 그래서 분극이거든요. 아, 근데 이거 약간 그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원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게 전자의 위치가 그 어떤 한 위치로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게 양자역학의 어떤 철학 중에 하나잖아요. 응.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전자의 위치가 고정되지 않은 건 똑같은데 한쪽으로 쏠려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근데 사실 막 정확한 위치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약간 경향성만 알면 되니까 네. 그 정도는 약간 뭐 통계적으로 따져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쌍극자, 그러니까 다이폴도 예전에 뭔가 막 문제 풀고 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쌍극, 까먹, 네. 사실 그때 쌍극자 문제 풀면서, 아니, 뭐, 문제는 풀리는 건 뭐, 오케이인데, 이거 왜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 그 다중극 정글 그게 왜 하는 건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다중극 전개라고 막 그걸 막 급수처럼 막, 이렇게 막 무한하게 막 전개를 하거든요. 여기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 중극 전개죠? 네네네. 멀티폴 익스펜션? 이건가요? 네네. 그게 2차 항이 다중극, 2차 항이 다이포디고, 뭐 3차 항이 쭉쭉 올라오고. 말이 어렵다. 충분히 국소화된 상태로 분포하는 전화 밀도가 있을 때 이 전화 밀도를 점전하와 쌍극자, 사중극자, 팔중극자 등으로 근사하여 포텐셜 함수를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전화가 이렇게 그 어떤 전화 밀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멀리서 보면은 어떤 점전화가 똑같은지, 어떤 쌍극자랑 똑같은지 이런 걸 근사하는 건가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파인만 빨간색 이건이 저도 사놓고 거의 데코레이션용 돼가고 있긴 한데 이건이 그냥 통으로 다 전자기학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뭐 네, 맞아요. 준비하면서 한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그 예. 전자계약도 라그랑지안으로 하기도 해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라그랑지안. 네네 있긴 한데 학부 수준은 아니고 대원 수준으로 가면 네. 그 이유는 더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게 그, 어, 어, 그 지난 시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역학 쪽은 라그랑지안을 정의하고 그걸로 그렇게 문제를 뭐 더 쉽게도 풀고 뭐 그러는데 전자기학은 어, 그렇게 예. 잘 안 하는 이유가 아니요, 잘 안 한다기보다는 더 복잡하긴 한데
잘 안 한다기보다는 약간 학부 수준 문제에서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라그랑지안으로 안 풀려도 간단하게 풀려서 그렇고, 보통 전자계약에서 라그랑지안 적용하는 경우는 이게 전자계약이랑 뭐 상대론이랑 엮거나 아니면 좀 입자물리랑 엮일 때, 아니, 특히 전자계약을 좀 상대론 쪽으로 볼 때 그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학부 수준 문제 풀 때는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학부 수준에서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러고 보니 문득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고전역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걸 도그마라고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뉴턴 역학이랑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이 어떤 중심이 되는 이론들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힘이 가해지면은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하고 뭐 경로 계산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음, 근데 전자기학은 뭔가 좀 그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전역학이랑. 제 그러니까 생각, 고전역학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물체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 거 잘 안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때도 완전한 패러다임 시프트라기보다는 얘기하는 게 아마 이거 하면서 그냥 필드라는 개념이 좀 메인으로 올라와서, 물론 고전역학에서 중력장 배우지만 약간 좀 모든 걸 다 그 필드 중심으로 사고를 해서 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고전역학 때는 무슨 뭐 입자 하나를 추적하거나 뭐 경로를 추적하거나 이런 거라면 약간 전자기학은 그러니까 어떤 소스로부터 막 이렇게 장이 뿜어져 나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공간상의 모든 어떤 점에 각 지점마다 막 물리량이 할당돼 가지고 이 지점에서는 물리량이 어느 정도고 약간 이런 걸 좀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고전역학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가장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뭐 푸는 문제들의 가장 기저에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보기엔 저거 같거든요. 그 컨피그레이션 스페이스에서 음, 결국은 모든 걸 다 전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음,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기학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드의 개념이 어떤 가장 기저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나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나중에 아인슈타인 뭐, 나는 뉴턴이 아니라 뭐 맥스웰의 자식이라 그랬나 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일반 상대성으로 전개할 때 그런 좀 필드 중심적인 사고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기학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 다른 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니까 전자기학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을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걸 빼먹은 것 같아요. 우리 연력학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연력학은 사실 그 얘기를 음, 하려고 연력학은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양자역학 하고 와서 빽해도 되고, 근데 역사적, 네네네.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자기학이 딱 그 맥스웰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게 1800년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중반? 후반? 근데 사실 맥스웰이 전자기학 말고도 또 재밌게
아, 풀었던 문제들이랑 그렇게 다 연력학의 문제들이거든요. 예, 맞아요. 좀 네. 거의 동시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볼츠만으로 이어지는 음. 약간 그런 라인인데, 물론 이 볼츠만이 결국 또 아인슈타인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연력학이 또 양자역학으로 가고 또 그러기도 하네요. 아, 맞아요. 네. 아,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어지는 게 또 약간 이 연력학이랑 플러스 이제 그 전자기학 마지막에 전자기파 한 걸로 이제 그 흑체 복사가 나오는데 그럼 그 흑체 복사에서 또 양자역학이 시작돼가지고 음, 일단 써놔야겠다. 흑체 복사가 나오는데, 이게 또 요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양자역학으로? 예, 거기서 이제 그 플랑크가 나와가지고 막 네네네. 플랑크 상수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사실은 연력학 얘기를 하려면은,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냐면은, 그, 카르노랑 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예, 같거든요. 아, 어쨌든 전자기학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맞겠네요, 연력학은. 예. 그리고 열 하면 살짝 욕심 그거 하면서 되게 딥하게는 아니지만 그 프리의 열전도 병력식 하면서 약간 프리의 기술을 살짝 맛보기로 첨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연력학은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자면은 물리학자를 적어보면은 줄이랑 카르노 나와야 되고 플라지우스. 플라지 플라지우스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켈빈도 아, 맞아. 페이지. 나와야 되고 나중에는 결국 맥스웰도 나올 것 같고 응, 그다음에 볼츠만도 나올 건데 응.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어, 그 뭐, 아, 화학이랑도 좀 관련돼서 아, 맞아요. 그 라부아지에나 깁스 헬름을츠 같은. 그, 그렇게도 좀,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예. 반데르발스 상태론 방식인가 그런 거 배웠던 거. 아, 헬름홀츠. 예, 라부아지에랑 있었는데. 맞아요. 헬름을치 깁스, 왜냐면 제가 그 깁스 프리 에너지, 헬름을치 프리 에너지 막 이런 거 배워가지고. 혹시 제가 올렸던 호라이즌 글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런 문단이 하나 있거든요. 과학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19세기 물리학자 중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는지를 뽑았던 적이 있다. 영국의 패러데이, 줄, 맥스웰, 프랑스의 라플라스, 푸아송, 프리에, 독일의 클라우지우스, 키르히호프 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독일의 헬름홀츠와 영국의 윌리엄 톤슨 두 사람이었다. 음. 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의 우수성, 연구 분야의 다양성, 윌리엄 톰슨이 켈빈입니다. 예. 네. 연구의 우수성, 연구 분야의 다양성, 당대 사회에서의 영향력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결국 최종 승자는 윌리엄 톰슨이 되었다. 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저 약간 불치만도 안 좋게 갖고, 맥스웰도 좀 일찍 죽어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죠? 예.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이 중에서 중요한 몇몇 얘기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아톰 익스프레스라는 책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톰 익스프레스는 화학 얘기긴 한데 여기에 또 라부아제랑 맥스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저 그 열 관련해서는 그 아인슈타인의 냉장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의 냉장고요? 네, 되게 연력학 좀 역사순으로 쭉 설명을 잘해줘요. 어,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네요. 어, 2021년 책이군요. 네, 네, 맞아요. 요즘 나오는 좀 괜찮다 싶은 책은 다 추천에 김상욱 경희대 교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음. 제가 또 슬랙에 올렸던 이거 디코에도 올려야겠다. 김상욱 교수님이, 어딘지 까먹었는데, 과학 같은 소리 하네였나? 아무튼 그런 이름의 네. 팟캐스트에 나가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거의 열역학의 역사를 한번 쭉 얘기를 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인류가 열을 어떻게 역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는지. 음. 그러니까 열 역학이잖아요. 네, 서모다이나믹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이나믹스의 관점에서 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들이 되게 나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카르노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여기 카르노도 그렇고, 라부아제도 그렇고, 다 열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네, 저도 어디선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기 뭐라 그러지? 그 물레방아 돌아가는 것처럼 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 물레방아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열이라는 물질이 뭔가 에너지를 전달해서 얘가 돌아가는 거고 이 열이라는 물질은 다시 아래로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그게 아니 저기 켈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비슷한 게, 어, 비슷한 내용이 그 산화 반응가 뭐죠? 그 타는 거 있잖아요. 네네. 타는 것도 산소랑 결합하는 게 아니고 플라지스톤인가? 그쵸, 그쵸, 그쵸. 네네네. 그 플라지스톤 설이 있었는데, 네. 근데 걔가 패배해서 이제 산소가 정설로 이제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기 장하석 교수님의 책에서 봤거든요. 그, 저도 그 책 봤어요. 근데 저기 되게 재밌긴 한데 너무 잘 안 읽히는 책이어가지고 사실 끝까지 못 읽었어요, 저는.
온도계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다른 책이었어요. 아닌가? 잠시만요. 네, 아, 뭐, 아니다. 여러 과학 철학을 책에서, 만나다. 네? 과학 철학을 만나다. 아, 제가 본 책은 그 책 아니고, 물은 H2O인가라는 책이었거든요. 음, 네. 물은 H2O인가라는 제목의 이 책에서 장하석 교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은, 음, 그러니까 플라지스톤 이론이 패배하고, 그 산소 이론이라고 불러도 되나? 산소 네. 이론이 이긴 것이 필연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음,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이었다. 플라지스톤 이론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라는 주장을 하세요. 그 책에서. 네네. 저도 그거 봤어요. 그 아, 주장을 봤어요. 그래요? 네, 저기 책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아, 같은 내용을 여러 책에 돌려 쓰시는구나. 네. 그래서 플라지스톤으로 설명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지스톤이 쉽게 말하면, 아, 아주 그냥 러프하게 말하자면은 산소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없는 것을 플라지스톤이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약간 그 당시에는 주장을 했던 건데 그거 들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왜 반도체 설명하는 뭐 저기 PN 정션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영상들 보면은 가끔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그 전자가 이렇게 엄청 많이 있는데 어느 한 곳이 전자가 이렇게 뽕 비면은 이렇게 채워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전자의 이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제 양공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그래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똑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본 것 같아요. 음, 플라지스톤도 어떻게 보면 산소 없음인데, 네. 뭐 그런 약간 철학적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읽은 책은 물은 H2O인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력학도 저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연력. 상대로는 사실 아인슈타인 원툴이라. 네. 근데 사실 저는 물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전자기학은 조금 찍먹해봤고 연력학도 찍먹은 해봤지만 상대성 이론이랑 양자역학부터는 아예 전혀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만 믿고. 때는 일반 상대론을 학부에서 배운 기억은 없거든요. 네, 맞아요. 일반 상대론은 아마 대학원을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수 상대론만 이제 현대물리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네,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론 쪽, 근데 일반 상대론을 그냥 수학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약간 네, 인터스텔라 같은 거 요약해서 좀 거기 나온 뭐 인터스텔라의 과학 막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위주로? 저 인터스텔라의 과학 책 읽고 읽어봤는데 별로 그런 내용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 상대론을 저기 수학적으로 하려면 미분기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그냥 네, 그냥 그냥 그건 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중력이 커지면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데 약간 이 정도. 저 예전에 그거 이해 못했었거든요. 쌍둥이 역설? 아,
아, 네. 근데 이거 그 나무위키의 설명 보고 이해했어요. 쌍둥이 역설은 저도 이해하는 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 못한 거는 쌍둥이 역설이 저거잖아요. 아, 여기 좋은 그림이 있네. 자, 잠깐 밑으로 가서 정확히. 그러니까 여기 행성 B는 가만히 있고 우주선 A에 탄 사람이 이만큼, 아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A 입장에서는 B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고 B 입장에서는 A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건데 둘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왜, 왜 A가 나이를 덜 먹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제가 기억하는 나무위키의 설명은 A가 이렇게 가면은 가는 동안 B한테도 A가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A한테도 B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A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 때는 그 B의 시간이 가속하는 걸로 보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A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거다. 약간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고. 저 뭐지? 까를로 로벨인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까를로 로벨리, 맞다. 까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책의 어떤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절대 시간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자마다 각자의 시간이 있다. 약간 그 내용을 그 인지시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그 엔트로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책이 내용이 어려워서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그 특수 상대성 이론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반 상대론도 그냥 좀 개괄적으로 교양 정도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막, 막 엄청 미분기하 이렇게 엄청 수학 이런 거 다 빼고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좋습니다. 아, 이게 일반 상대론 수식이었군요. 그 그, G, 네, 네, 네. G 뉴 나오는 거, 네. 요겁니다, 요거. G 뮤 뉴. 네, 네, 그 일반 이게 일반 상대론. 상대론이었군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텐서도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잘 모릅니다. 별의별 거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겼을 것 같네요. 네, 엄청. 네. 양자역학은 그냥 디립다 계산인가요? 그, 그리피스 고양이 책으로 하면 처음부터 그냥 슈레딩거 방정식 주고 이거 풀어보자, 이거 풀어보자, 이거 풀어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연력학 볼츠만 이쪽에서부터 그 해밀토니안이랑 이런 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수식을 유도를 좀 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거 네. 보고 관련된 책 중에 그게 무슨 일본 책인데
책 이름을 까먹고 그 무슨 비전공자들끼리 모여서 막 양자역학을 막 같이 공부해보는 책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뭔가요? 내용 그냥 진짜 수학 약간 역사 순으로 가면서 좀 필요한 수식들을 막 다 차례차례 증명해요. 그래서 흑채 음, 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흑채 음. 복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보어 고전 양자론 하고 하이젠베르크 하고 슈레딩거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요. 약간 그 책 따라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중간 과정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진짜로 그냥 자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야. 무한 포텐셜 웨를 먼저 풀어봐 이렇게 아, 맞아.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뭐 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풀거든요. 하고 이제 3차원 갑자기 풀고 막 네, 3차원 나오고 수소 가고 원자야 이러고 수소 원자에서 이제 헬륨 원자도 해보고 산소 원자도 해보고 뭐 이렇게 갔다가 막 네, 그렇게 막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솔직히 여기서 하면 진짜 노잼일 것 같아요. 그냥 미분 방정식만 줄창 풀거든요. 아, 제가 말한 책이 그 수학으로 배우는 양자역학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수학으로 배우는 양자역학의 법칙. 문제 그리고 어? 아, 이 저자가 트랜슬레이셔널 네, 트레, 맞아요, 맞아요. 트랜스내셔널이구나. 트랜스내셔널 컬리지 오브 렉스? 네. 그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게 같은 시리즈 중에 막 그 수학으로 배우는 파동의 법칙이라고 막 그 프리에 공부한 것도 있고 DNA 공부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게 아까 그 나왔던 책은 뭐였죠? 네? 아까 나왔던 책은 뭐였죠? 아까 말씀하셨던 책은 이거 아닌가요? 아인슈타인의 냉장고? 아, 아무튼 맞아요. 그 그리피스로 하면은 진짜 그냥 계산 테크닉 아니 그냥 대체로 모든 교과서들이 솔직히 막 철학적인 논의 이런 거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다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다 테크닉 가르치는 거에만 집중해서 이런 책 보고 하는 게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양자역학이, 그러니까 그 대학교 커리큘럼에서 배우는 양자역학이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아, 약간 맞아요. 이런 식이라고. 그게 실제 뭐 일화라고 미국 대학원에서 교수님한테 막 의미 어쩌고 물어봤더니 그 shut up and calculate라고 했다고 그런 썰이 있어요. 여기 누가 챕터 1에 1.1 올려놨는데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네요. 처음 나오는 게. 네네. 네. X축을 따라 움직이는 질량 m의 파티클이 있다고 하자. 임의의 시간에서 위치 X를 알고 싶으면 어쩌고저쩌고 뭐 P는 mv 나오고 뭐 카이네틱 에너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뭐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퀀텀 미케닉스는 같은 문제를 다르게 푼다. 하고 그래서 1, 2장에서 맛배기로 소개해 준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사실 앞에서 배운 것들은 이 힐베르트 스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추상을 할 수 있다면서 막 그냥 그리고 4장인가 5장부터 그 선형대수가 엄청 쏟아집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브라켓 노테이션이라고 막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저는 그리피스
그러니까 왜 고양이 책이지? 저는 그리피스 책에 고양이 그려져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앞면은 살아있고 뒷면은 죽어있네요. 네, 맞아요. 그게 개정된 거예요, 갈색 책이. 아, 그래요? 네. 그 전에는 파란 책이었는데, 네. 이게 파란 책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얘도 앞면 살아있고 뒷면 죽어있네? 네, 아, 그렇군요. 그 고양이 없는 거 아마 전자기가 제일걸요? 네, 맞아요. 그, 그리피스 하셔도 돈을 많이 벌지 않았을까? 엄청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 학부 미적분학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 책 판 돈으로 막 요트도 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돈 많이 벌었겠다. 그러면 대략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지는 다 나온 것 같죠? 음, 네, 그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지금 딱 요 화면을 캡처해서 제가 디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긴 한데, 뭐, 알 사람들은 알아서 보시겠죠. 아, 그리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는 아마 또, hopefully, 희망하기로는 담윤우 선생님께서 해밀토니안을 마저 해주시기를 제가 약간 기대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슬랙에 올렸던 질문인데, 이 질문 기억나시죠? 그, 자유낙하랑 그 무중력이랑 똑같냐라고 제가 질문했던 거. 네, 기억 언제였죠? 한, 아, 그 어떤 일,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은, 네. 일주일 전이네요. 그게, 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직관적으로 와닿질 않은 거예요. 그,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빈 곳으로 와서.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 있어요. G의 가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G의 가속도로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무중력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는 거 말고 그냥 정말로 수직으로 떨어질 때. 네네. 근데 그, 어, 요 옆에다 그림을 새로 그려볼게요. 그림을 몇 개를 그려야겠다. 똑같이, 여기다 같이 그릴까?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이 힘을 받잖아요. mg라고 쓸게요. mg라는 힘을 받잖아요. 아, 이것도 그, 지표면에서 충분히 가까움. 지표면에 가까움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고, 발이 붙어 있고, G로 가속하는 상황. 요거를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가 얘기하는 게, 요거 두 개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맞나요? 네, 요거 두 개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서 mg라는 힘을 받나, 이렇게 해서 밑에서 mg라는 힘을 받나, 사실은 똑같다, 두 개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거랑 이거랑은 다른 게, 지금 이 사람은 붙어 있는 거고, 여기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받는 거고, 이 사람은 붙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랑 같이 가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은 다른가요? 네, 다르죠. 다르다는 게 이 힘이 있냐 없냐 때문에 다른 건가요? 그 다른 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오른쪽에 그리신 거 있죠. 지구 오른쪽에 그린 거. 요거요? 네, 네. 걔는 사람은 냅두고 엘리베이터만 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은 관성에 의해서 힘을 원래는 안 받아야 되는데 엘베가 땡겨져서 밑에 쪽으로 관성력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표면에 있는 것처럼 발이 밑에 붙어 있게 되는 거고, 네, 그 지표면에 가까움이라고 써져 있는 저 그림은 네, 지표면에 가까워서 지구가 땡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구가 엘베만 땡기는 게 아니고 사람도 땡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둘 다 G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엘베랑 사람만 봤을 때는 가속도가 없어요. 상대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쟤는 엘베만 땡겨지는 거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엘베만 땡겨져서 사람은 원래 가만히 있고 싶어 하니까, 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고 있으려고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엘베 그 밑에 쪽으로 힘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네, 왼쪽에 있는 애는 그 지구가 사람이랑 엘베 둘 다 땡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도 힘을 받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가속도가 생기고, 그러면 사람이 엘베를 볼 때는 어, 나랑 가속도가 똑같네? 근데 이제 뭐 그 나랑 가속도가 똑같네를 엘베가 뭐 밀폐가 돼 있으면 모르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중력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힘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 학생이 했던 질문은 아니긴 한데, 제가 질문할 때 약간 그 가공을 해서 써버렸구나. 결국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자유낙하를 하고 있지만 무중력이랑 똑같이 느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제가 썼듯이, 요건 텍스트로 써야겠다. 자유낙하와 무중력은 같은가?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저는 같다고 보는 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보통 자유낙하 할 때 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깥 환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지구는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 그냥 눈 가리고 뭐 손발 다 묶어놓고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거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아니 뭐 손발을 안 묶어도 눈만 딱 가리고 던지면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던져진 건지 아니면 그 물론 이제 무슨 뭐 뭐라 그러죠? 뭐 반고리관 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걸 느끼려나?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그거를 느껴서 그게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달이나 이런 공기 없는 데서 떨어뜨리면 그러면 무중력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낙하가 무중력하고 같다는 게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중력을 느끼는 게 다 자유낙하에서 느끼는 거고. 비행기 엔진 꺼도 이제 무중력 상태 되잖아요. 자연낙하 하면서. 그쵸? 아니면 뭐 우주선? 아니, 우주기지. 뭐 이런 데서 느끼는 무중력 같은 거는 아예 중력이 없는 곳은 아니지만 그 자유낙하를 그 무중력 훈련을 그렇게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무중력 환경을 그 우주 조종사 같은 사람들 무중력 환경을 만들 때 비행기를 뭐 어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가속도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가 잠깐 동안 그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 것만큼 등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잠깐 동안 무중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무중력으로 느끼겠죠. 그러면 약간 질문을 바꿔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까? 그 자유낙하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아, 이건 근데 장치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안에다가, 붙일까? 엘리베이터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 가속도계를 붙였어요. 그럼 이 가속도계는 가속도가 있다고 나올 것인가, 없다고 나올 것인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좀 애매해진다. 무중력이라는 게 사람이 무중력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직접적인 힘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접촉력이라고 해야 되나? 접촉력을 받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무중력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건가?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게 사고 실험이라서 그래서 저도 실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 거 관광 상품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유낙하도 실제로 해보고 싶고, 자유낙하는 해봤구나, 번지 점프로. 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뭐지? 무중력을 하려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비행기 엔진 끄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네. 네. 그거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게 실제로 비행기를 그거 완전히 안 꺼도 예를 들면 상승하다가 하강만 해도 상대 가속도가 G가 되게만 만들면 근데 그, 이게 중력계 원리인가요? 가속도계의 원리입니다. 가속도계, 네. 가속도계 원리면, 그러면 네, 얘도 가속도계가 빵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네. 그 가속도계 틀하고 그 가속도계 안에 있는 뭐 추하고 둘 다 같이 가속도를 받으니까 사람이 엘베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그 가속도가 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얘도 상대 가속도가 빵이잖아요.
껍데기랑 이제 추후랑의 상대 가속도가 빵이니까 네. 그러면 스프링이 어디로도 뭐 늘어나거나 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갔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러니까 가속도계가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네네네. 그 뭔가 이 가속도 센서가 붙어 있는 무언가가 움직일 때 이 프레임을 당기는 것이지 이 질량을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질량의 관성에 의해서 네네. 힘이 발생하는 거고 마치 네. 이것처럼. 네네네. 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다 장착을 했으면은 프레임과 이 추가 똑같은 힘을 받으니 네. 그래서 가속도가 검출이 안 될 거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말이 되네. 근데 만약에 이제 지표면에 가만 놔뒀을 때 걔를 이제 디폴트로 0으로 놨으면 그럼 떨어질 때는 그 디폴트의 반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G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캘리브레이션 이슈니까 네네. 그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거는 지표면에 놔두고 그걸 그 방향으로 약간 G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뭐 그냥 캘리브레이션 이슈라서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 둘은 정말로 같은 거군요. 저는 그 뭐 어차피 글로밖에 안 읽지만 보면 이게 자유낙한지 공간이 시공간이 굽어진 건지 뭐 그거 구분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자유낙하하는 것도 다 관성계라고 막 표현하더라고요. 글로만 읽는 그 책들에서. 음악하고 완성되다. 음, 근데 엘베 안에서 그렇게 떨어뜨리는 엘베 안에서 실험하면 어쨌든 네, 건성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잠깐만. 음. 굽어져 있는 시공간을 그냥 등속 운동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딴지를 하나 걸어볼게요. 이거, 저기, 그래비티 익스프레스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기 똑같이, 여기 떨어진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여기에, 저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벽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기다가 빛을 이렇게 집어넣는 실험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맞나?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 빛은 이렇게 직진을 하는데, 엘리베이터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음, 이렇게 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음.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중력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구 중력 때문에 같이 휘나? 빛이? 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 중력 때문에 같이 휜다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빛을 여기다 딱 쏘면은 여기서는 빛이 요렇게 휠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건 물리2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쪽 네, 벽에서 레이저를 반대벽으로 쐈을 때 네. 레이저가 그 높이보다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레이저는 밑으로 가죠. 네, 네, 그쵸? 근데
그 중력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구 네, 위에 있는 네, 저 왼쪽 그림 있잖아요. 무중력 네, 바로 밑에 있는 그림. 네네네. 그 그림, 그러면, 에서도 밑으로 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도 밑으로 가서 네. 중력장이 있으면 그래서 빛의 경로가 휜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음, 그러면 쟤는 중력장에 같이 있으니까 빛이 같이 휘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겠죠. 아, 그렇게 봐야 맞는 거예요. 음. 일단 약간의 뇌피셜이 있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자유낙하랑 무중력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빛을 쏴도 구분을 못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휘어야겠죠. 네. 그 결론이 나오려면은 빛이 이렇게 그 똑같이 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음, 중력장 안에 다 있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저는 이런 질문 받으면은 되게 칭찬해 주거든요. 음, 뭔가 그걸 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민을 좀 더 했단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질문. 동성 선생님은 뭔가 학생으로부터 좋은 질문 받아서 기분 좋았던 적 있으세요? 저요? 네. 기분 좋았던 적이 가끔, 네, 있긴 한데, 그 고등학교 과정 안쪽이라서 막 그런 질문까지는 아니고, 네. 근데 좀, 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무슨 질문 받았었는지. 요새는 질문 잘 안 합니다, 애들이. 그렇군요. 뭔가 안타깝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학으로 배우는 양자역학의 법칙, 이 그 책 소개해 보니까 파동함수, 행렬, 풀이의 급수, 파동 방정식과 같이 양자 물리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다룰 것 같은 수식들을 과감하게 다루며 큰 주제를 가지고 양자 물리학이 성립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이 책은 양자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며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근데 책 본문을 캡처한 게 여기 예스24에 조금 있는데 뭔가 그냥 텍스트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이 되게 많네요. 뭔가 그 약간 어떤 책을 표방했다고 해야 되지? 학습, 학습 도서를 표방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음. 궁금하네요. 근데 제가 요즘 책을 꼭, 이 책은 꼭 소장해야겠다 싶은 게 아니면 웬만하면 잘 안 사가지고 빌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쓴 상대성 이론 책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이 지적 쓴 거예요? 네, 저자가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옛날에 샀었거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검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본인이 검증을 다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충돌을 하잖아요. 네네, 그 상대성 원리랑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죠? 빛의 속도 일정이랑 그 다음에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등하다. 이런 내용이 충돌하잖아요. 네네. 상대성 원리가 충돌하나? 아, 참.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기억, 알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그게 충돌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둘 다 검증을 다 해보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이건가요? 일,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네, 네. 하얀 책입니다.
네, 저자가 아인슈타인으로 되어 있네요. 네. 네, 하얀 책이고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오, 177쪽이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진짜로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생각대로 아닌가요? 아, 네, 생각해. 네,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친절하게 쓰진 않았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네. 친절하진 않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친절하지 않은 게 그냥 어떤 저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두 권이 다 그 1900년 전후에 쓰였던 책들인데 문장이 너무 좀 달라서 요즘 우리가 쓰는 문장이랑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잘 안 읽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당시에는 음, 문장을 길게 쓰는 게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유행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죠? 미덕. 아, 네네네. 미덕이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수식도 막 나오고 합니다. 근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모든 걸 다, 그 보통 이제 학부에서 배우면 무슨 뭐 기리수축이니 뭐니 뭐 이런 걸 막 수식으로 막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 로렌츠 변환 정도? 그리고 4차원 시공간 정도까지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제 일반 상대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상대성 이론 얘기하니까 어디 시리즈가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이버였나? 어디였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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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분명히 단톡방인가 어딘가에서 언급된 적이 있을 텐데. 네이버에 시리즈가 하나 있긴 해요. 그쵸? 네. 아, 제목이 뭐였죠? 아, 뭐라고 찾아야 되죠? 그 교수님 이름만 알아도 될 텐데. 사회과학재단인가? 아, 너무 이상한 것만 나오나. 아마 김찬조 교수님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 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의 시간은 너의 시간과 같지 않다라는 책을 쓰신 김찬주 교수님의 시리즈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정말 쉽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의 내용이 지금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똑같을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나중에 상대적 이론 할 때 그때 같이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사이드 코멘트인데요. 그 어제 이제 그 단톡방에 소개했던 그 장현철 박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쪽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꼬셔보십시오. 안 그래도 제가 한번 꼬셔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물리학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 성향인데요. 이 친구는 그 판 깔아주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약간 그 아, 그래서 컨퍼런스도 지 초청 안 해주면 절대 안 가고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 어떤 얘기만 좀 어떤 해달라고 하면 아마 그 초고퀄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오, 선을 좀 살살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소개를 하신 걸 보고 찾았는데, 물리학과 기하학에 관심이 많다라고 써주셨길래, 우리 스터디에 한번
인바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천을지기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